춘희 어머니가 먼저 부엌으로 나가고 민호 어머니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끼쳐온 후에 나가서 상을 손수 들고 들어왔다. 나는 엉거주춤하면서 민호에게 상 좀 받으라는 눈짓을 했지만 그는 못 알아듣고 그냥 손님처럼 앉아 있었다. 민호하고 둘이만 먹게 겸상으로 차렸고 두 어머니는 먼저 먹었다며 회심의 미소를 띠고 구경만 하려 들었다. 상차림은 정갈하고 깔끔했다. 은빛이 돌게 뽀얗게 닦은 유리 반병두리에 묵묵하며 깨소금이 타지도 않고 온전히 다닥다닥 붙은 북어구이하며 노란 움파 빛깔이 선명한 파산적하며 어느 한 가지도 보기에 맛깔스럽고 혀에 감기지 않는 음식이 없었다. 안방의 세간이 지나치게 간소한 데 비해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을 떠받치고 있는 유기 반상기의 은은하고 깊은 광택은 호사스러웠다. 중령하고 결혼한 친구 신접 살림집에 갔을 때 사과 괴짝 위에 보자기를 덮은 밥상에서 점심을 얻어먹은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나는 얌전 피우지 않고 모두 골고루 맛보고 국은 따뜻한 걸로 더 청해서 먹었다. 민호네를 딴 마음 먹고 관찰하는 건 아직은 나만의 흑심이고 지금은 취직시켜준 인사를 받는 자리니까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한 것은 민호였다. 내가 먹기만 하니까 무안한 듯 했다. 많이 차리긴 춘희네가 거지반 다 해줬어. 춘희네가 내는 거 아니냐 취직턱으로. 아이고 형님 내 생색 안 내줘도 돼요. 난 하숙치면서 음식 솜씨 다 버렸어. 답답해서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건 못해. 다 너희 어머니 솜씨야. 어찌나 유난을 떠시는지 북어 좀 손질해 드리려다가 내팽개치고 말았다니까. 갓난아기 먹을 것도 아닌데 쬐끄만 가시 하나라도 들어갈세라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우리 춘이 위하시는 것 치고는 좀 지나치다 싶더니만 이제 알았어요. 이 아가씨한테 딴 생각 있으시죠? 그러고는 집에서 설거지가 산더미 같다며 휑하니 가버렸다. 세 사람만 남게 되자 민호 어머니가 상 귀퉁이로 바싹 다가앉으면서 민호가 입이 얼마나 까다롭다는 얘기를 했다.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도 제2국민병 나갔다 온 후부터이고 그 이전엔 매운 거라곤 입도 안 대고 쇠고기는 섭산정만 먹고 생선도 비린 것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고 겨우 암치만 먹어서 어려서 외갓집에 데려갈 때는 먹기 좋게 점인 암치를 허리춤에 찔러놓고 다녔다는 소리를 왜 손님 대접하는 밥상머리에서 하는 것일까? 민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듯 제지하고 싶은 표정으로 바라보자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바꿔봤대짜였다. 이번엔 민호가 나가서 돈 버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소리였다. 야는 못 하나 박어달래도 못은커녕 지 손가락이나 짓짓는 애라우. 나는 그의 어머니가 처음 보는 처녀에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반들반들한 집과 융숭한 대접이 탐탁함을 넘어 눈부셨던 마음이 열적게 느껴졌다. 내 속마음을 넘겨짚고 자기 아들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의 말처럼도 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저 노인 앞에서 민호가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게 하고 꽁치나 고등어 반찬으로 밥 한 사발을 비우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열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얌전한 처녀답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일어섰다. 그의 어머니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면서 멀리 가는 아들 배웅하듯이 어깨에서 먼지도 털어내고 옷매무새도 다독거려 주면서 나에게 또 이상한 말을 했다. 야는 단추 하나도 바로 못 낀다우. 꼭 첫 단추는 끼워줘야 해.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낀 은혜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떠올라 푹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러 나오면서 외등도 없는 어두운 모퉁이에서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찌나 가만히 조심스럽게 잡는지 그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나는 뿌리치지도 맞잡지도 않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이제부터 내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자기가 신랑인데도 중매쟁이처럼 양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조율을 했다. 엄마는 그가 은행에 다닌다는데 만족하여 학벌까지도 일제시대에 그만한 상고는 해방 후에 상과대학과 동등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엄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식민지 시대에 고녀 나온 게 독립된 나라에서 대학 나온 것과 같다고 믿는 분이었으니까 그 비교는 여자의 경우에만 적용시킨 걸 보면 실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희소가치 면에서 그렇다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의 학력을 그런 식으로 격상을 시키니까 우리 쪽이 기울게 되는 것도 엄마다운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어디 전씨냐, 무슨 파냐. 민호가 눈치 못 채게 조심스럽게 파들어가다가 마침내 약점 하나를 잡은 것 같았다. 그 집 음식 솜씨가 유별나다더니 별것도 아니더라. 외가 쪽으로는 소주방 라인도 있었고 친가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궁중에만 음식거리를 대던 장사꾼도 있었다니 보나마나 중인 집안이지 뭐. 이러면서 혼인에 따른 자잘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이를테면 사주단자를 보낼 때의 격식은 이만저만 해야 되고 절대로 사주단자 외에 저고리감이나 폐물 따위를 넣어 보내지 말아라. 그건 중인들이나 하는 짓으로 우리 집안에 그런 짓 했다가는 흉 잡힌다. 봉치함을 보낼 때도 청단, 홍단 외에 딴 피륙을 넣어 보내지 말아라. 함 뚜껑이 들썩하도록 며느리에게 줄 예단을 넣어 보내는 집이 있는데 그것도 상풍이다. 양반가에서는 육례를 갖춰 내 집 식구 만든 후에 넌지시 예단이나 폐물을 내리는 법이다. 이런 식이었다. 민호는 엄마의 그런 요구를 조금도 안 이꺼워하는 눈치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 내가 보기엔 엄마의 계산된 악의가 분명한데 그에게는 한낱 양가의 취향의 차이로 보였나 보다. 남의 취향에 대한 그의 관대함이야말로 내가 그를 취한 결정적 이유였다. 그렇다고 그가 매사에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말끝마다 장차의 처갓집이 하숙을 쳐 먹고 산다는 걸 가슴 아파했다. 단순한 동정하고는 달라서 구체적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 전쟁 중에 영락해서 하숙집이 된 옆집도 어떡하든지 도와주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마음씨가 고마울 뿐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다. 민호 씨는 하숙집하고 인연이 많은가 보다고 딱히 하는 게 고작 고마움의 표시였다. 청첩장까지 찍고 나자 그 남자에게도 알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민호하고 혼인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구체적인 절차까지 진행 중에도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만났지만 죄의식 같은 건 없었다. 우린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열중에 그가 부산만 가도 서울이 텅 빈 것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을 때도 눈치 빠르고 까다로운 엄마로부터 어떤 경고도 듣지 못했다. 그건 아마 그가 단 몇 달이라도 손 아래라는 핑계로 누나 누나 하고 따라다녔다는 것과 서로 집안 내력을 아는 인척간이라는 게 엄마로 하여금 망측한 추측을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엄마의 신뢰감이 그에게 못할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고비를 넘는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갔건만 그 남자네 명륜동 집은 이사갈 당시보다 더 어수선했다. 그 남자도 밖에서 만날 때보다 침착지 못하고 우울해 보였다. 홍해문 달린 집보다 많이 줄여갔는데도 그 남자네 집은 종암동 우리 집에는 될 것도 아니게 조선 기와집에 채통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집이었고 민호네 집보다 훨씬 크고 동네도 번듯했다. 그런데도 세간이고 장독이고 하나도 자리를 못 잡고 뒤죽박죽으로 널브러져 있으니까 폐가 직전처럼 퇴락해 보였다. 그 넓은 집에 있던 걸 쓸 거 못 쓸 거 가리지 않고 다 가져와서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은 게 꼭 막 부려놓은 이삿짐 같았다. 보기만 해도 난감한 노릇이었다. 오랜만에 와본 것 같은데 전번에 볼 때보다 더 정돈이 안 되고 멋대로였다. 잘 왔어 누나. 지금 막 짜증이 나서 미칠 뻔한 참이었어. 보나마나 그의 짜증은 노모한테로 갔을 것이다. 노모도 지쳐 보였다. 전번에도 그는 정리가 더디어지는 걸 옛날 구닥다리 세간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노모 탓을 했다. 누나나 매형도 엄마 고집에는 손들고 다 도망갔다고 계속해서 몰아붙여도 우두망찰하고 앉아있는 노모에게서 그런 고집의 흔적은 찾아지지 않았다. 엄만 나 고아될까봐 차마 아버지하고 형 못 따라 나섰다지만 아마 이것들 아까워서 못 따라갔을 거야. 그러면서 목판을 크기대로 층층이 쌓아놓은 걸 발밑에 걸리는 대로 뻥 걷어찼다. 노모는 바보처럼 웃었다. 친동생이라면 딱이라도 한 대 때렸을 것이다. 그가 나를 제 방으로 인도했다. 전번엔 뜰 아랫방이 제 방이라더니 이번엔 건넌방이었다. 건넌방의 형편도 나을 것이 없었다. 정리도 안 해보고 옮긴 이유가 기가 막혔다. 뜰 아랫방에선 아무리 해도 전축에서 예전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였다. 기계도 자리를 떴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니. 그새를 못 참고 방을 옮기면 어떡해. 딴 할 일 다 제쳐놓고. 이 기계가 얼마나 섬세한 기계라고. 우리 형이 외제 부품 사다가 직접 조립한 거야. 조립할 때 아마 환경까지 감안했을 거야. 우리 집 사랑방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나도록. 설마. 설마가 아니야. 이 집들 아랫방에서 들으니까 영 아니더라고. 스피커를 요리 옮기고 조리 옮기고 온갖 짓을 해도 벌거벗은 소리를 내는 거야. 하긴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옮겨 다녀 봤대 짜지. 게다가 거리로 나앉은 거나 마찬가지 방이잖우. 무슨 놈의 방이 한쪽 벽 빼고는 삼면이 다 한대니 소리도 외풍을 탈 밖에. 그래서 나는 짓짓듯이 짜증스러운 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즉시 이 방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안 돼.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도 아니야. 누나도 한번 들어볼래? 금방 알아차릴 거야. 내가 미처 사양할 겨를 없이 그는 음반을 찾았다. 아무거나 걸지 않고 그 북새통에서 한참을 뒤져서 음반을 하나 골라냈다. 애써 골라낸 음반이 다 돌아가기도 전에 그는 신경질적으로 카트리지를 드러내며 아니지? 그치? 아니지? 하고 물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난 그 곡이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 맨들슨이야. 누나가 베토벤보다 더 좋다고 한. 그만해. 나 음치인 거 너도 알잖아. 음치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멜로디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의 문제야. 누나도 똑같은 바람소리라도 유리창에서 들들대는 바람소리하고 창호지 바른 문풍지를 울리는 바람소리는 다르다는 건 알 거 아냐. 이 집에서 벽이 한 대로 면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방은 안방밖에 없었다. 어떤 의구심이 번득였다. 야, 너 혹시 그 되먹지 않은 핑계로 안방 차지하려는 거 아니니? 제발 그 짓만은 하지 마. 만일 그러면 넌 아주 나쁜 자식이니까. 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까지 그렁한 그의 시선을 밀어내기 위해 심한 말을 하면서 일어섰다. 벌써 가려고? 가지마. 제발. 어머니 좀 뵙고 가려고. 어머니는 왜 나 안방 안 내달래. 이르지 마. 이르긴 내가 너냐? 이거 드리고 가려고 그래. 어머니한테 전해드리는 게 예의다 싶네. 그러면서 청첩장을 내보였다. 내용을 확인하더니 조금 돌아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격렬하게 흐느꼈다. 나는 그의 어깨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를 보듬어 내 품 안에 무너져 내리게 하고 싶었다. 그때 그가 바란 건 어머니의 품속 같은 위안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내가 감추고 있는 건 지옥불 같은 열정이었다. 그렇게 오래 붙어 다녔지만 그 남자하고 나는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내 몸에다 그 남자와의 어떤 몸의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누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 왼종일 울고 싶었거든. 그뿐이야.
그 남자도 나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비로소 나도 돌아앉아 눈물을 보였다. 담례처럼, 절차처럼. 그는 잠잠고 있어도 되련만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두서없이 주섬주섬, 집 사고판 일, 이사, 복학, 거기 따른 시시콜콜한 식구들의 참견 등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변명처럼 다시 늘어놓는 건 그동안 나하고 소원해진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려는 절차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취한 행동은 그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나의 눈물에 거짓은 없었다.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있고 싶어 우는 건 아니다.